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결혼 3년 차에 10개월 된 아기가 있어요. 시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는 여건상 고시원 운영하시며 관리실에서 생활하고 계세요. 시어머니는 연신내에 사시고 저희 친정부모님은 송파에 사세요. 저희 결혼해서 첫 집은 DMC역 근처에서 살았어요. 남편 직장이 당시엔 송도였고 제 직장은 여의도였거든요. 저 배려해서 서울로 구한 거였어요. 공항철도 탈 수 있는 곳으로요. 그리고 결혼 다음 해에 임신했다가 유산하고 나서 저는 친정 근처로 이사 가자고 했어요. 어차피 아기 생기면 우리가 맞벌이이다 보니 조금이라도 도움받을 수 있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2년 전에 친정 근처로 이사 왔어요. 남편 직장은 가산 디지털 단지, 저는 여의도라서 9호선 근처로 구해서 나름 교통 스트레스는 적었지만 친정하고는 걸어 다니기엔 먼 거리였고요. 그러다가 작년에 아기가 태어나고 이제 올해 저는 회사로 복귀해야 해요. 남편이 먼저 아기 낳기 전부터 전세 만기 끝나면 친정에서 더 가까운 데로 이사 가자고 했었어요. 걸어 다닐 수도 없고 애매한 거리라서 차라리 가까이 가는 게 어떻겠냐고요. 그래서 만기 되면 더 가까이 이사 가자 했었죠. 그러다가 오늘 드디어 지금 사는 집이 나가서 저희도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집을 내놓자마자 저는 친정 근처로 집을 보러 다니기도 했어요. 한 2개월 전쯤이요. 남편도 같이 보러 간 적도 있고요. 근데 갑자기 오늘 대화하다가 이제 이사 갈 집은 최소 4년은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도배도 하고 들어가자 라고 했더니 갑자기 꺼내는 말이 근데 꼭 이 동네에 살아야 하는지 였어요. 저는 너무 황당했지만 아무튼 내용을 정리해보면 제 입장은 내가 출근하면 아기 어린이집 파원을 3시에 친정엄마가 시켜주기로 했다. 그렇지 않으면 7시까지 어린이집에 있어야 하는데 그건 내가 싫다. 그리고 친정엄마가 반찬을 해주시는 등 맞벌이의 힘든 부분을 도와주신다. 아기가 어린이집에서 갑자기 아프거나 다치면 친정엄마가 가까이에서 도와줄 수 있다. 이 외에도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는 상황을 대비해서 근처에 살고 싶다. 남편 입장은 굳이 가까이 살 필요성을 못 느낀다. 친정부모님이 시도 때도 없이 방문해서 생활에 간섭이 된다. 어린이집 등하원은 내가 맡아서 하겠다. 7시까지 있는 게 뭐가 어떻다고 그러냐. 아기가 아프거나 다쳐도 내가 휴가 내고 가겠다. 회사도 멀고 집값도 비싼데 다른 동네로 살펴보자. 이런 상황이에요. 시어머니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도움 요청이 어려우니 전 친정 근처에서 도움을 얻고자 한 건데 엄마 아빠 없이는 못 사냐며 마마걸 파파걸 취급을 하네요. 둘이서도 충분히 아기 키울 수 있다고 역경도 헤쳐나가자고 그러는데 일단 제가 짐작하기로는 저희 부모님이 저희 집에 더 많이 오실 게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맞벌이 하는데 아무 연고도 없는 곳에 가서 사느니 친정 부모님 근처에서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부모님 중재를 내가 더 하겠다고 해도 듣지를 않네요. 지금 남편이 하는 집안일, 육아 정말 고마워요. 그렇지만 그건 일부고 그 경험만 가지고 육아를 쉽게 생각하는 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맞벌이 육아 경험해 보신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친정 옆에서 사는 게 당연히 좋은 건가요? 아님 옵션인가요? 둘이서도 충분히 가능한데 제가 우는 소리를 하는 건지 이미 겪어보신 분들 조언이 궁금하네요. 남편이 등하원 시키고 문제 생기면 달려가고 그럼 충분할까요? 제가 너무 걱정만 하면서 이기적으로 구는 마마걸인가요?
추가, 배경 설명을 하자면 남편 성격상 본인 부모님에게도 터치, 간섭받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개인주의 아니면 외톨이 성향이에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니 존중해주려고 저도 신경을 많이 쓰긴 하는데 최근에 아기 돌보다 보니 좀 소홀했던 점도 인정해요. 저희 친정에서는 첫 손주라 저희 부모님이 매일같이 아기를 보고 싶어 하긴 하세요. 그래서 남편 피곤하지 않게 하려고 전 운전 연수까지 받아서 그리고 또 지금은 제가 육아휴직 중이기도 해서 제가 평일이면 반은 부모님 댁에 가곤 해요. 그럼에도 최근에는 주말에도 하남 밭에 다녀오면서 우리 지금 너네 집 들러서 뭐 좀 주고 가려고 하며 오세요. 남편은 쉬고 싶은 주말인데 와서 한참 있다가 가시고 주말 이틀 내내 오시는 경우도 있고 하니 힘들어 하더라고요. 물론 반찬 가져다 주시거나 하는 등에 도와주시는 이유고요. 늘 남편 좋아하는 음식도 해주시려고 하고 좋은 거 있으면 저희 주려고 하는 등 퍼주시는 편이고요. 결정적 계기 같은 큰 일이라면 일이랄 게 있긴 했어요. 그리고 한 달 전에 아기 데리고 남편, 저희 부모님과 제 외갓집에 다녀왔어요. 남편 성격상 1박 2일 이상은 싫다 해서 남편 배려해서 2박 3일로 가게 되었어요. 진짜 순수하게 남편 마음 이해가고 고마웠어요. 그런데 저희 친정아빠가 거의 반강제적으로 하루 더 있다 가자고 해서 본의 아니게 하루 더 있다가 올라와서 마지막 날 진짜 저는 너무 가시방석이고 남편도 화가 나고 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학을 뗀 게 있는데 요새 들어선 자주 주말에 오시니 남편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매주 주말마다 오시는 건 아니에요. 물론 제가 중간에서 중재를 못하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아직 익숙하진 않아서 그런지 종종 디펜스를 빼먹을 때가 있네요. 물론 남편만큼 저도 집안일과 육아 대부분을 하는 배려를 하죠. 아니, 배려가 아닌 집안일의 메인이 저죠. 현재는 더더욱 그렇고요. 아기 낳기 전에 맞벌이 할 때나 지금이나 식사 준비는 전부 제가 하고 설거지는 식기세척기가 75% 하고 나머지는 제가 15%, 남편이 10% 정도 해요. 식세기에 넣는 것 또한 제 일이니 그걸 감안하면 9대 1 정도가 되겠네요. 결혼할 때부터 집안일 나눈 게 바닥 청소랑 빨래 돌리고 널어두는 건 남편이 하고 주방일이랑 빨래 걷어서 개우는 건 제가 하는 거였어요. 건조기 구입하고부터는 남편이 할 일이 사라져서 제가 빨래 돌리고 건조시키고 개우는 걸 거의 도맡아 하죠. 그치만 다들 아시다시피 빨래에 있어서 넣는 것과 개우는 게 가장 큰 일이잖아요. 바닥 청소는 청소기 돌리는 걸 거의 잘 안 하고 정전포 그것만 쓱쓱 밀곤 해서 저도 대충 그냥 냅두다가 너무 지저분하면 청소기 돌려요. 아기 태어나고는 그나마 주말에 청소하자면 하긴 하더라고요. 물론 같이요. 그리고 누가 온다 그러면 청소하고요. 외식은 거의 최소로 하고 살아요. 쌀국수니 마라샹궈니 재료 사다 만들기 번거로운 것도 해달라고 하면 대부분 해주는 편이에요. 저는 워낙 놀러 다니고 맛집 다니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남편은 돈을 아끼고 싶어 해서 그런 것도 최소로 하다 못해 거의 안 하고 싶어 해서 자주 놀러 가거나 하지도 않고요. 결혼기념일이나 생일에도 흐드러지게 비싸고 좋은 데는 가자고도 안 하고 가자고 해도 가지도 않아요. 이 두 가지는 제가 집돌이인 남편을 매우 배려하는 점이고요. 시댁 모임이 있으면 저는 오히려 가길 반기는 편이라서 트러블 생길 일이 없네요. 이 부분도 저희 친정에서 많이 오셔서 제가 감내하는 게 아니라 성격상 거부감이 없어서예요.
시어머니 뵈러 가거나 전화드리는 것도 늘 제가 가자고 하자고 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누나들도 시어머니도 다들 남편 보고 짠돌이라고 엄청 하거든요. 말뿐일지 몰라도 시어머니도 제가 참아주며 산다고 고맙다는 식의 말도 많이 하시고요. 두 번째 추가, 달아주신 댓글 고맙습니다. 지난번 다른 게시판에 올릴 땐 객관적으로 쓰겠다고 하고선 너무 남편이 배려하는 내용들을 위주로 올려서 조금 더 밸런스를 맞춰서 수정해서 올렸어요. 실제로 결혼해서 아기 키우는 분들 조언이 궁금해서 다시 올린 거고요. 남편도 급할 때마다 휴가 내고 오는 게 자유로운 건 아니고 그만큼 힘들다는 걸 말하고 싶어서 그런 말을 꺼낸 거였더라고요. 댓글들도 읽고 남편과도 대화해서 역시나 제 중재가 매우 필요하다는 걸 알고 앞으로 최대한 디펜스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친정 부모님께도 주말엔 오지 않게 단호히 말씀드릴 거고요. 아무리 길게 적어도 제가 상황을 잘 전달하지 못한 것 같아요. 뭐 핑계대는 건 아닌데 남편도 연휴와 주말마다 나가지 않고 게임만 하면서 만족하며 살고 있기도 하고요. 최근에 2주 정도 주말에 친정 부모님이 오셨던 게 너무 크게 표현된 것 같네요. 물론 보통보다 지나친 장인 장모님인 건 맞아서 저도 나름 애쓰고 있어요. 요즘 너무 신경을 못 써서 감이 떨어진 것 같네요. 아기랑 둘이 친정 부모님 댁에 가도 제가 밥 먹이고 기저귀 갈고 대부분 합니다. 오해가 많은 것 같아 변명 추가로 달아봐요. 아무튼 중재에 대해 많이 깨닫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30대 중반 여동생과 2살 터울입니다. 저희 집 가족애가 남다르다는 걸 성인이 되고 알았어요.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서 제일 친한 친구가 동생이었고 동생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예민하고 까칠한 편이었고 동생은 항상 둥글둥글해서 어딜 가도 성격 좋다, 밝다는 얘기를 듣는 아이였어요. 동생이 부러우면서도 너무 귀엽고 그러지 못한 제가 가끔 스스로 속상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부드럽고 이해심 많은 남편을 만나서 선한 영향을 받아 점점 이해심도 많아지고 부드러워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시댁 경제력이 좋으셔서 많이 지원을 해주시다 보니 생활도 여유롭고 그러다 보니 더 그런 것 같아요. 동생은 연애 한 번도 안 하다가 갑자기 제부를 만나서 몇 년 연애하더니 결혼했어요. 제부는 객관적으로 되게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계산적이고 잘 웃지도 않고 가족끼리 있어도 혼자 멍 때릴 때도 많고 일은 잘할 것 같고 남에게 피해주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 같지만 좀 사람 냄새가 안 나는 느낌이에요.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외적인 부분도 동생이 많이 아까워요. 동생이 연애할 때 주위에서 조금 더 많은 사람 만나보라고 간접적으로 말해줘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계속 연애하다가 자연스럽게 결혼했어요. 그래도 가족이 됐으니 잘 지내고 있고 결혼 전 몰랐던 장점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혼할 때쯤 알게 됐는데 사돈 어른들이 사회적 지위도 있으시고 경제력도 훌륭하셨고요. 그런데도 검소하시고 정말 좋은 분들이세요. 그런데 동생이 결혼하고 나서 여전히 귀엽고 밝은 사람이지만 예민해지고 이상한 행동과 말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살면서 동생이 예민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요즘 예민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첫 번째, 동생 시댁 식구들이 하는 건 모두 옳은 일이고 품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사돈 어른들,
훌륭하신 분이신 거 알고 있고 배울 점 많은 것도 알고 있어요. 정말 좋은 분들이세요. 하지만 우리 집 정서와 맞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에서 항상 옷을 갖춰 입고 저녁에 다 같이 독서나 악기 연주를 한답니다. 저희 집은 다 같이 모여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TV 보고 영화 보고 그런 걸 좋아해요. 그리고 검소하셔서 외식을 해도 어느 정도 선으로만 간답니다. 저희 집은 먹는 거에 돈 아끼지 말자 주의라서 맛있다 하는 건 다 먹어보려고 하고요. 이런 건 집안 분위기 차이라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동생이 시댁 식구들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품위 있는 행동들이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삶의 방식이 틀린 거라고 강요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 마치 저희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데 고치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본인이 기분 나빠합니다. 어떨 땐 같이 모여 있다가 혼자 집에 가버린 적도 있고요. 두 번째, 제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세계 최고 남자라고 인정해달라고 떼쓰듯이 강요합니다. 제부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워낙에 강해서 좋은 점을 덮어버립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일배를 했었습니다. 제일 친한 친구가 알바하면서 같이 알바하던 여자 CCTV 녹화된 걸 톡으로 제부에게 보내고 예쁘다며 이상한 드립을 날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반응이 아니라 그냥 일상 대화처럼 대화를 이어갔었어요. 그리고 계산적입니다. 항상 가족끼리도 1을 주면 1을 받아야 한다는 마인드고 지금 저희 아빠가 밥 사주고 이런저런 지원해주는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대우받으려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가족들 앞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랑 둘이 있을 때 남편에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가족 모임으로 다 같이 모여 있는데 혼자 멍하게 다른 생각하고 혼자 구석에서 핸드폰만 보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장점은 책임감 강한 것 같고 본인 가족들 절대 굶길 것 같지 않습니다. 생활력이 강해요. 그리고 아는 것도 많고 똑똑해요. 남에게 피해주는 것 굉장히 싫어합니다. 계산적이긴 하지만 저희 부모님께 잘합니다. 단점들이 너무 치명적인 단점이지만 이미 결혼했고 가족이 됐기 때문에 좋게 보려고 노력 중이고 크게 트러블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동생이 계속 제부는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라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부분들이나 동생에게 잘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 좋겠네, 잘했네, 칭찬해주고 리액션도 많이 해주지만 그냥 이상한 끼워 맞추기 등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사람 외적인 부분을 입에 올리면 안 되는 거지만 누가 봐도 제부는 키도 작고 못난 얼굴에 속해요. 그런데 동생이 계속 제부가 꽃미남이라든지 예쁘게 생겼다든지 그런 소리를 합니다. 거기다 제부가 하는 행동은 모두 옳은 행동이고 멋진 행동이라고 말해요. 위에 1번 문제와 똑같이 여기에 뭔가 호응을 안 해준다든지 한마디 말을 보태면 토라져서 집에 가버려요. 그러면 다음부터 안 그럴 것 같기도 한데 며칠 뒤에 만나면 또 같은 말과 행동이 무한반복됩니다. 한두 번 그냥 좋게 넘어갈 수도 있다 싶기도 하고 동생 말이 맞다고 해주면 그만할까 싶어서 호응해주니 다음에 만났을 때는 제가 인정해줬다는 생각 때문인 건지 더 심하게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그러다 보니 동생과 계속 트러블이 생기고 그렇게 둘도 없이 친하게 지내던 동생과 자꾸 싸우니
점점 마음이 멀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해요. 엄마 아빠도 동생 이야기가 너무 계속 반복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다 보니 더 이상 받아주기 힘들어 하시는데, 요즘 동생 행동을 봐서는 엄마 아빠가 동생에게 뭐라고 하면 가족 모임에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언니인 제가 이해해주라고 하시네요. 뭐든지 적당히 해야 하는데 지금 동생의 행동이 너무 과해서 같이 있으면 너무 스트레스가 되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추가. 다른 분들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남겨놓습니다. 댓글 하나하나 읽어보니 제가 질투를 한다는 글이 보이더라고요. 제부의 단점도 정황상 그런 거 아니냐는 글도 보이고요. 본문에 너무 자세히 적으면 오히려 이상한 글이 될 것 같아서 요점만 적는다고 적었는데, 사돈분들은 사회적 지위가 높으시지만 사업 쪽은 아닙니다. 그래도 당연히 따라오는 경제력 좋으시고요. 저희 시댁은 사업하시는데 경제력만 보면 저희 시댁 쪽이 더 좋아요. 동생 결혼할 때 되어서 보니 저희 시아버님과 사돈어른이 아시는 사이더라고요. 필요 없고 의미 없는 말이라서 굳이 적지 않았었는데 제가 질투한다는 글이 웃겨서 남겨놔요. 그리고 저희 아빠도 사업하셔서 사돈과 저희 시댁만큼은 아니지만 부족한 거 없이 컸고요. 동생이 사돈집에 갔다가 저희 집에 오면 구질구질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제부가 일배했다는 건 동생이 제부 폰 만지다가 자주 방문하는 사이트에 일배가 있는 걸 보고 저한테 이야기해줘서 알았고요. 그때 동생이 제부랑 헤어지려고 했었는데 제부가 다신 안 한다고 무릎 꿇고 빌어서 이어진 연애였어요. 이런 글 추가하는 게 쓰면서도 웃기네요. 두 번째 추가. 조언들 감사합니다. 댓글들 보니까 맞는 것 같네요. 정신 승리거나 최면에 걸린 게 맞는 것 같네요. 진짜 마음 아프네요. 차라리 정신 승리보단 최면에 걸려있는 게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럼 어쨌든 본인은 행복할 테니까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게 동생이 워낙에 세상 물정 모르고 남의 말을 잘 믿어요. 사기 잘 당하기 대회하면 1등 하겠다 싶을 정도로요. 저번에 한번 동생이 제부 이야기를 할 때 못 참고 너 눈에만 그렇지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진 않을 것 같다 라고 한마디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들었을 때 정말 어이없다는 반응을 하더라고요. 일단은 그냥 적당히 장단 맞춰주면서 지내봐야겠습니다. 괜히 건드렸다가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것 같네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회사에 3개월 차 중고 신입이 있습니다. 이분의 식담이 항상 동료들을 미치게 만들어 하소연을 좀 해볼까 합니다. 실명을 거론할 수 없으므로 김식탐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스타 사건. 회사 주변에 파스타 가게가 생겨서 직원들끼리 가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전 직원 참여에 외부 점심 미팅이 잡혔습니다. 파스타 가게는 자리가 협소하고 시끄러워 미팅 공간으로 부적합하여 다른 곳을 예약했습니다. 김식탐이 미팅 자리에서 원래는 파스타를 먹기로 했는데 하필 오늘 미팅이 잡혀서 못 먹었다는 얘기를 3번 이상 반복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상대팀에서 무안하고 미안한 표정으로 인사를 건네더니 이 하소연이 반복되자 무시하기 시작하였고 분위기가 매우 어색해졌습니다. 두 번째, 파스타 사건 2. 김식탐의 파스타 아리를 끝내주기 위해 가게에 방문했고 1인 1메뉴로 파스타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김식탐이 접시에 비해 파스타 양이 적다고 판단했는지 종업원을 불렀습니다. 보통 음식을 접시의 3분의 2 정도는 채워주지 않나요? 여기 정량이 어떻게 되죠? 라고 묻는 겁니다. 직원은 당황했고
같이 있던 팀원들도 당황했습니다. 그냥 다른 메뉴를 추가로 시키라고 권유했으나 이미 심통이 나서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그럼 이거 먹고 나가서 핫초콜릿을 먹어도 되냐고 묻는 겁니다. 다른 팀원이 그건 알아서 하시라고 했고요. 팀원들 모두 왜 굳이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법카로 카페에서 자기 먹을 핫초콜릿을 사달라고 한 겁니다. 점심 먹고 나가면서 법카를 달라고 하면서 본인은 그 메뉴를 사 먹고 오겠으니 먼저 사무실로 복귀하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들 벙찐 상태로 사무실에 복귀했고 본인은 핫초콜릿과 함께 점심시간보다 20분 늦게 사무실에 복귀했습니다. 세 번째, 직원 간식 사건. 탕비실 간식을 추가 주문할 때가 되어 팀장에게 오늘 주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김식탐이 부탁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뭐냐고 하니까 본인이 먹을 커피를 추가로 시켜달라고 하네요. 회사 탕비실엔 항상 맥심 커피 믹스와 카누 원두티백을 구비해두는 편입니다. 그거 똑같이 살 테니 드시면 되지 않냐고 물었더니 본인은 그것보다 커피빈이나 스타벅스 원두백을 마시고 싶다고 합니다. 그걸 왜 회사 돈으로 개인을 위해 사드려야 하는지 모르겠고 하다못해 나보다 신입인 그분께서 저에게 탕비실 채우는 일을 시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아 팀장에게 보고드리고 추가로 구매하라고 했습니다. 팀장에게 보고했으나 팀장이 공금임으로 최소한의 다과만 준비하고 원두백은 개인적으로 구매하라 라고 하자 기분이 나빴는지 대리님은 탕비실 과자 본인이 고르시던데 라고 하는 겁니다. 탕비실 간식은 누가 주문할 것도 없이 부족하면 서로 나서서 주문하는 상황이었고 보통은 나눠 먹을 수 있는 과자들과 기본적인 티백을 준비하는 편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제가 탕비실이 빈 것을 발견하고 준비한 것뿐 메뉴도 기존에 시키던 것들이었습니다. 저격당한 것 같아 기분도 나쁘고 예의도 없다고 생각해서 그럼 이제부터 탕비실 메뉴는 김식탐이 보고 알아서 주문하시라고 했습니다. 김식탐이 기분 나빠서 투덜거리며 결국 팀장이 시킨 메뉴들만 샀습니다. 네 번째, 타코 사건. 점심을 뭘 먹을지 정하는데 팀원들이 딱히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먹었던 타코는 여직원들이 좋아하기도 했고 대부분 맛있다고 했어서 타코를 먹으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다들 동의했고 김식탐도 별말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메뉴 시키는데 여긴 항상 양이 적더라 라며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종업원에게 고기 추가나 밥 추가가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종업원이 별도 추가되는 메뉴는 없고 사이드 메뉴를 시키면 될 것 같다고 대답했고요. 그때부터 혼자 기분이 안 좋아져서는 한숨을 쉬고 직원들과의 대화에도 끼지 않습니다. 누가 뭘 물어봐도 딱 잘라 대답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식사 후 팀원 A가 본인이 먹으려고 산 에너지바를 줬습니다. 그런데 김식탐이 그걸 거절하며 이번 점심을 타코로 정한 것 때문에 미안해서 그러시는 거죠. 됐습니다. 저는 에너지바로 배를 채우긴 싫어서요. 라고 대답하여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다섯 번째, 점심 고기 사건. 점심 메뉴로 삼겹살이 먹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팀원 중 여러 명이 점심부터 무슨 고기냐고 반대했습니다. 결국 백반집을 가서 1인 1메뉴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제육볶음이 2인부터 주문 가능하다고 하자 한숨을 쉬길래 그냥 제육 시켜서 다 같이 나눠 먹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식탐이 정색하며 제 메뉴는요? 라고 해서 그럼 제육을 사이드로 시켜 다 같이 나눠 먹고 본인 걸로 다른 메뉴 시키라고 했습니다.
김식탐은 단호하게 그냥 혼자 제육 2인을 먹겠다고 하고 메뉴가 나오자마자 본인의 공깃밥을 부어 넣어 섞어버렸습니다. 혼자 냠냠 쩝쩝거리며 2인분을 먹었습니다. 여섯 번째, 계란 후라이 사건. 김식탐이 백반집에서 계란 후라이를 해줄 수 없냐고 물었습니다. 식당 직원이 메뉴판에 따로 있는 메뉴가 아니니 해줄 수 없다고 했고요. 김식탐이 직원에게 여기 메뉴는 조금씩 다 짜서 계란 후라이를 같이 주면 조화가 맞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직원이 기분 나빠서 씩씩대며 앞으로 다른 곳 가시라고 했고 그때부터 저희 팀원들은 그 집을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 정도의 사건만 올려봅니다. 팀원들 모두 이분의 식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물론 일 처리가 느리고 이해력이 부족한 부분도 추가로 스트레스를 주고 있지만요. 회사에 이런 직원 다들 있으신가요? 추가, 왜 다 같이 먹느냐고 묻는 분들이 많아서 대답하자면 팀장님 성격 때문이에요. 팀장님은 회사 직원들이 다 같이 밥을 먹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모든 직원들이 화목하게 지내야 업무 처리에도 문제가 없다고 매번 얘기하시고요. 개인 식비가 지급되는 형태가 아니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법인카드가 있기 때문에 따로 식사를 하게 될 경우 개인 돈을 들여야 하는 문제도 있어요. 팀원들도 몇 번은 눈치 보며 따로 나가서 개인 돈으로 사 먹곤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의 공감 감사합니다. 서로 눈치 보느라 누구 한 면 총대를 매진 않고 있어요. 저도 총대 매는 스타일이 아니라 하소연이라도 할 겸 여기에 글 써봤네요. 다들 감사합니다. 회사 생활 항상 화이팅 하세요. 두 번째 추가.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셔서 오늘 있었던 일도 추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김식탐이 제육 2인분을 먹었던 백반집을 가기로 했고 반찬으로 생선조림이 나왔습니다. 김식탐이 반찬을 젓가락으로 뒤적이며 생선 토막을 세기 시작하는 겁니다. 팀원 B가 그게 싫었는지 종업원에게 생선조림을 조금 더 주실 수 있냐고 저희가 생선을 좋아한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김식탐이 의아해하며 요새 반찬은 인원수에 맞춰주는 식당이 많은데 왜 여기는 인원수를 맞춰주지 않았는지 의도를 모르겠다고 합니다. 다들 할 말이 없어서 앉아있는데 반찬을 가져다 주신 종업원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식당에서 이런 반찬은 인원수에 맞게 나오지 않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종업원도 이상하게 쳐다보고 분위기가 안 좋아져서 팀장이 종업원에게 괜찮다고 인사하며 팀원들에게 그냥 먹자고 했습니다. 김식탐 본인은 뚝불을 시켰고 밥 양을 많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종업원이 뚝불과 공깃밥 1개를 줬고요. 김식탐이 밥 양을 확인하더니 밥을 많이 달라고 했는데 못 들으셨는지 묻는 겁니다. 종업원이 말없이 공깃밥을 1개 더 줬습니다. 김식탐이 기분이 나빴는지 아까 분명 얘기했는데 억울하다는 식으로 저희를 쳐다보며 얘기했으나 아무도 반응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팀원들도 적당히 무시하는 반응을 하고 있으나 김식탐과의 점심 식사는 항상 뭔가 예상치 못한 사건을 만드네요. 오늘도 참 불편한 점심입니다. 다들 이런 팀원 없는 회사에서 마음 편한 식사 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사연입니다. 어쩜 이리 사건 사고가 많은 건지 답답해서 글을 씁니다. 여자친구한테 신세진 게 있고 그래서 일하고 급여를 받으면 공인인증서가 없어서 계좌이체가 불가능해서 월 급여를 현금으로 출금해서 전달해 줬었어요. 첫 번째, 작년 가을인가 겨울에 소매치기를 당했네요. 닌텐도 가방에 닌텐도랑 현금이랑 넣었는데 닌텐도 가방을 오토바이가 지나가면서 낚아채 가더라고요.
쫓아갔지만 오토바이를 따라잡긴 무리더군요. 경찰에 신고는 했으나 범인은 가출 청소년이며 인근 고등학생으로 확인되며 집에서는 집 나간 지 오래되면서 연락이 끊긴 지 오래니 자기네는 모르는 일이라고 학교에서는 등교 안 한 지 오래되었다고 하네요. 결국 범인의 현 소재지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작년 여름 장마 시작하기 전 사람 많지 않은 동네에 어머니와 어머니 친구들과 저녁 먹으러 따라갔다가 잠깐 담배 피러 나갔는데 연로하신 할머니께서 잠깐 도와달라고 해서 다가갔다가 병원에서 눈을 떴어요. 담배 피러 나갔는데 몇 시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자 어른들이 찾으러 나왔다가 어떤 무리들 사이에 제가 누워 있었고 제 머리를 바리깡으로 깎고 있었던 걸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답니다. 그러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요. 그때도 여자친구 주려고 현금 찾아놨다가 그것도 없어졌어요. 핸드폰도 잃어버렸었는데 이후 경찰이 찾아줬네요. 현재 잡힌 사람은 할머니 한 분이에요. 분명 도와달라고 한국말을 했었는데 경찰에 잡히고 나니 중국말만 했대요. 인신매매 예상으로 아직 수사 중이라는데 힘들다네요. 그리고 몇 주 전 저를 발견해 주셨던 어른분 차량을 그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앞유리를 부숴놨대요. 블랙박스 영상 및 주변 CCTV들을 추적해서 그 사람들 차량을 찾았는데 버려져 있었고 대포 차량으로 아무런 증거가 못 된대요. 세 번째, 그리고 저번 달 중순 다니던 직장은 식당 체인점으로 조리 업무를 했었는데 사장님 타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입원하면서 가게 문 열기 힘들다고 다른 식당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러고는 핸드폰 번호가 없는 번호라고 나오네요. 월급 한 달 반치 안 주고 잠수를 탔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려니 실 운영하는 사장과 사업자 등록자상에 등록되어 있는 사장이 달라서 실 운영하던 사장 연락이 안 돼서 받기 힘들다고 합니다. 월급 받을 때 4대 보험 가입으로 공제하고 지급받았는데 4대 보험도 미가입이라고 하네요. 체인점 본사에 연락했더니 각자의 사업장으로 자기네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네 번째, 요새 코로나 때문에 식당 일자리가 없어서 가전제품 설치하는 보조기사로 취직했습니다. 출근 이틀째인 어제 주 기사님이 설치하면서 차에서 뭐 가져오라고 심부름시켜서 내려간 사이에 주 기사님이 감전으로 119에 실려갔어요. 주 기사님 상태 호전될 때까지 회사 측에서는 기다리라는데 무급이고요. 그냥 단순히 살짝 감전된 게 아니라 진짜 심각한 상태랍니다. 당장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또 실직자가 되었어요. 지금은 은행 가서 공인인증서 등록하고 핸드폰으로 이체 가능한데 통장에 잔고가 없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해요. 무슨 영화도 아니고 1년 정도 된 기간에 이런 사건 사고가 연달아 터지는지 모르겠어요. 경찰에 접수한 게 2사건이나 되고 고용노동부에 접수한 급여 못 받은 건 그냥 마냥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어디 제보라도 해야 하는지 혹시 이 중에서 경험해 본 적 있는 사건이 있으신 경우 어떻게 처리했는지 조언 부탁드려요. 어제 저녁에는 너무 답답해서 집에 소금 뿌렸어요. 혹시 집터에 문제가 있나 싶어서요. 추가, 일단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 이 글을 올리려고 글을 쓰고 올리기 전에 여자친구랑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글로 써놓으니 무슨 영화 같기도 하고 소설 같기도 하고 참 현실성 없게 느껴진다. 분명 거짓말, 주작 이런 말이 나올 것 같다. 저희 둘 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일단은 이 가짜 같은 이야기들 중 거짓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거짓 같은 이야기를 순수하게 믿어주시고 그나마 살아있는 거에 운이 좋은 거 아니냐고 말씀해주신 분들도 감사드리고 살면서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게 무슨 운이 좋은 거냐 라고 말씀해주신 분들도 감사드려요. 내용을 조금 추가하자면
저희가 지내는 지역은 강원도입니다. 바닷가 쪽 아니고 바다는 보이지 않는 산이 많은 지역이에요. 정확한 지명까지 말씀드리면 누군지 알아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만 말씀드려요. 1번, 2번의 현금 인출건에 대해서 텔레뱅킹 CD기에서 이체시키는 방법 등 알려주셨는데 일단 텔레뱅킹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개념 자체도 조금 생소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예 생각도 못했어요. CD기에서 이체시키는 건 소매치기 당하기 전에는 어차피 저녁에 만날 테니 괜찮겠지 하고 무시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생각이 짧았던 거죠. 소매치기 이후에는 여자친구 현금카드를 가지고 가서 입금시켰었는데 이번 사건이 있었던 날에는 현금카드를 깜빡하고 놓고 나와서 어른들이랑 같이 움직이는데 설마 또 소매치기를 당하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에 때마침 CD기가 보여서 출금하게 되었습니다. 바보 같은 결정이었다고 지금은 후회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 납치를 했으면 장소를 이동하지 식당 근처에 있는 납치범이 어디에 있냐, 주변에 사람들도 많이 이동할 텐데 왜 거기 있겠냐 라는 의문을 많이 가지셨더라고요. 그 질문들을 보고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았어요. 저희가 내방했었던 식당은 주변에 산이 많고 식당이나 카페 혹은 가정집들이 아주 드문드문 있는 동네였어요. 자차가 없으면 갈 수도 없고 식당에서 식사 후 카페에 들려서 커피라도 한잔 하려면 차 타고 이동해야 하는 그런 동네요. 저는 식당 건물 앞에서 담배 피다가 도와달라는 할머니를 도우려고 다가갔다가 그런 일을 당했었고 범인들도 댓글 질문자님들처럼 저를 차에 태우고 좀 더 식당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동했을 거예요. 저를 찾은 어른분들이 주변을 걸어다니면서 찾아다닌 게 아니라 차로 이동을 하면서 찾아다녔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저를 찾았던 현장에서 저 말고도 몇 명이 바닥에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역시도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는 이슈가 될 법도 하고 경찰 쪽에서도 조금 더 신경 써줄 법도 한데 수사에 진척이 없어서 그러는지 아님 경찰분들은 일단 인면피해가 없으니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아님 지금 이 코로나 시국으로 경찰 인원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별로 신경 써주는 느낌도 아니고 열심히 범인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느낌도 아니었어요. 물론 경찰서 내에서 수사팀들이 어떤 마음인 건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죠.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넋두리도 있었지만 혹시 1, 2번 같은 일이 아니더라도 경찰에 신고를 했을 때 경찰이 약간 저희 일을 뒷전으로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냥 이대로 기다려야 하는지 혹시 어떻게 하면 경찰분들이 조금 더 신경 써서 수사를 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월급을 못 받아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는데 실제 저를 고용해서 운영을 했던 대표와 사업자 등록증상 대표가 상의해서 힘들다는 답을 받고 일단 기다리라고 했는데 이 역시도 그냥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지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셨던 분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여쭙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